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교육제도 관련된 부분을 할게요. 자, 213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 조선 교육제도의 특징을 이제, 보면요. 이 특징이라는 것은 이제, 뭐와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어요. 예, 고려시대 때와 비교를 해봐서, 연결돼야겠죠. 자, 첫 번째를 보면, 9년제가 이제 보편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역 간의 정치 차별이 축소되죠. 그래서 정원제나 인구 비대수에 따라서 이제 학생 수를 조절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한교 같은 것도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이 되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과거제도에서도 그 지역별 할당제를 실시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배층 사족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당시 널리 이제 교육이 확대되는 그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조선시대 교육은 그 양반 자제들을 대상으로 했죠. 그래서 좀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거 시험 준비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뭐 근대 국민국가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초적인 교육이라든지 각 분야의 전문가 교육을 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이 이제 그 시작한 것은 나중에 가보개혁 이후부터고요. 이때는 이제 주로 과거 시험을 목적으로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과거제도와 학교제도가 연결하여 운영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관학보다 사학이 교육이 주도였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조선 시대는 고려 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거제도, 학교제도를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좀 일이지만 그 국자감을 3년 동안 수학을 해야지만 뭘 볼 수 있죠? 예부시를 볼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주어진데 이에 반해서 이제 조선시대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첫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그 조선에서는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명나라를 모델로 해서 학교제도와 과거제도를 연결시켜 보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보려면 꼭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부, 주, 현, 학 같은 지방 학교라든지 국자감을 들어가야지만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조선이라는 나라도 이런 한교라든지 한교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 그리고 이렇게 과거 대가 이렇게 합격을 이렇게 해서 과거 시험과 그 학교 시험을 학교들 서로 연결시켜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 일환으로 이제 한교를 설치를 하고 이 한교를 이제 졸업해야지만 뭘 볼 수 있냐면 아니 한교를 졸업하면 뭘 이제 면제받냐면 속과 초시 정도 면제를 받아요. 그런 식으로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가를 보기 전에 꼭 어디에 입학시키냐면 성균관 있죠? 예, 성균관에 입학을 해서 원점 300점을 얻어야지만 대가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예, 그래서 그 원점이라는 거 여러분도 교육학 시간에 배웠죠? 아침 저녁으로 두 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1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0점을 얻어야지만 대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이제 주는데 문제는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무너지냐? 첫 번째로는 신문제와 연결돼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지방 양반들이 한교에 공부를 안 해. 한교는 그냥 등록만 해놓고 초시 면제는 등록만 했고 실제 공부는 어디에 하냐면 그 서원에서 하죠. 왜 한교에서 공부를 안 하냐면 그 양반 자제들이 이제 일반 평민들과 같이 섞어서 공부를 할 수 없다. 신문제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강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교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적인 목록보다는 군역 면제의 어떤 도피처나 아니면 주로 이제 교화용으로 이렇게 전략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원래 원칙은 원점 300점을 얻어야지만 대과에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정식 문과에. 근데 이제 세조 때부터 이 정식 10년시 외에도 중간중간에 뭐가 생겨요? 부정기시가 생기죠. 예. 그래가지고 별시라는. 그래서 이 별시들은 꼭 원점 300점을 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점 200점, 100점, 이 정도만 가도 뭐냐면 시험 볼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생활 진사과까지도 보지 않아도 볼 수가 있어. 거기 합격하지 않아도 별시는 거다가 이제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그 경향이 더 강해져가지고 신영시 대가도 이제는 뭐예요? 아예 그냥 생원 진사시 안 보고 속가 안 보고 그냥 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합격자 비중이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가성비 입장 올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입장 올 때는 속가 대가 안 보고 성균관 안 가고 그냥 뭐만 파면 되는 거죠? 대가 시험만 공부하면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해갖고 구급 시험 보는 거는 취급보다는 그냥 고등학교만 나오고 구급 취급 보는 게 훨씬 더 가성비 입장에서는 더 빠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과거 시험하고 학교 시험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원래 의도하지 않지만 점점 이렇게 제도가 원래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시험과 학교 제도가 연관성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예,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 준비를 사서 5경 유학을 치중했고요. 고려 시대에 비해서 이제 학교 제도와 이제 그 과거 제도 연결성이 약화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럼번이 2번이 이제 보니까 두 개가 같이 중복되어 있네요. 럼번이 2번 내용을 좀 2번 내용과 4번 내용이 중복되어 있으니까 좀 kontrol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성균관을 보죠. 성균관. 성균관은 이제 지배사상의 주작 이념 보고 근거지와 과거와 국가 관료를 양성하는 관료 양성소인데 고려 시대에도 성균관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학교가 어디부터 있었죠? 공민왕 때. 그래서 이제 중전의 국자감을 이제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성균관은 일종의 엘리트 코스예요. 보통 이제 엘리트 코스는 그 생원 진사시 합격을 한 다음에 성균관에 입학해서 정식 대가를 합격해서 이렇게 천효지에 진출하는 그런 엘리트 코스인데요. 자, 특징은 성균관은 연령 제한이 없고 입학 그 수학 기간이 없어요. 제한이. 그래서 언제 졸업을 하냐? 졸업이라는 말도 좀 웃긴데 과거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균관생들 보면 거의 10대 후반 정도 어린 나이의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60대, 70대 할아버지도 같이 있어요. 예, 그만큼 이제 연령 제한이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과를 보는데, 이렇게 문과라는 것은, 정식 대가 시험이에요. 신정시를 말하는데, 아까 얘기처럼 원점 300점을 얻어야지만 뭘 볼 수 있다? 문과, 대가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원칙일 뿐이고, 우리 사회 특징이 또 원칙을 잘 안 지키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별시가 생긴다고 했죠? 별시는 특별하게 원점 300점 요구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생원 진사시 성균관 안 들어가도 그냥 대가 볼 수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고 그다음 정원이 이제 처음에 200명이었다 100명으로 감소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에 들어가면 각종 시험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 되는데 일단은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는 문과, 초시, 복시, 전시 합격의 특전을 준다. 그래갖고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초시, 복시, 전시에 같이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성균관생들만 모여가지고 따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성균관시라는 시험을 따로 받고 거기에서 합격하면 간직을 주는 거야. 이건 상당히 특혜인데 왜 특혜냐면 지금처럼 이제 다른 대가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균관생들만 모여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축소되겠죠? 낮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특혜를 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교를 볼게요. 한교라는 것은 이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거쳐갖고 순차적으로 이제 널리 이제, 전국에 9년에 한교를 설치했는데, 목적은 지배사상의 주작 이념을 특징이 뭐냐면 교육 목적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췄다. 원래는 교육의 목적을 맞췄어요. 그래서 조선 초기 때는 교육을 이제 같이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한교에서 양반 사족들이 공부를 안 하죠. 평민들하고 같이 공부하기 싫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적 기능보다는 어디에 강조했다? 교화에 강조됐다. 그래서 이제 한교가 점점 이제 문무종사를 이제 그 지역의 문무종사를 이제 함으로써 종교화되고 그리고 일종의 신분상승 콩수가 돼요. 그래서 우수 성적자에게 또 생원 진사를 면제를 하고 그 다음에 군역 면제 수단으로 변질됐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성적 우수자에게 생원 진사시 그러니까 이때 진사시 생원 진사시는 초시 면제예요. 초시 면제권을 주다 보니까 일반 사족들도
한교에 공부는 하지 않아도 뭐냐면, 명부에는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명부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청금록이라고 하죠. 네, 청금록.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한교의 학생을 교생이라고 하는데, 출신 성분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해요. 상액생하고, 그 다음에 중하액생,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이 상액생들은 이제 뭐냐면, 양반 사족들이야. 그래서 이제 양반 사족들은 소가 초시를 면제받기 위해서 청금록에 등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금록에 등록을 하면 소가 초시도 면제받고, 그 다음에 또 군역도 면제를 받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지방 사족들이 양반께라도 행사를 하려면 그 지역에서 두 가지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는 등록돼 있고 하나는 청금록에 등록돼 있어야 돼. 그래서 중요한 어떤 그 양반을 나타내는 증표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중하액생은 주로 교생에 이제 수록된 사람인데 주로 평민계층들이죠. 이들은 주로 이제 왜 한교에 입학을 했냐면 나름대로 이제 양반보다는 못하지만 상층 상민으로서 뭐냐면 지위를 좀 받으려면 여기 한교에 들어가서 좀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들어가면 교생이라고 해가지고 군역을 면제를 받아.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는 직역이라는 게 있죠, 직역. 그래서 직역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뭐 교생이라든지 원생, 관리, 공인 이런 사람들은 국가 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뭐예요? 군역을 빠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군역을 면제하는 수단으로서 그 당시 이제 좀 부유한 양민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술교육을 잡학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기술교육은 주로 누가 담당했을까요? 중인계층들이 주로 담당을 했고, 특히 이제 그 전문적인 기관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해당 관청에서 이제 주로 실시를 했어. 예를 들어 역학은 외국어를 담당했고, 의학은 뭐 전이감, 해민서에서 담당했고, 음양학은 뭐 감상관, 산학은 호조, 그 다음에 이제 의학, 유학, 역학은 지방에서 교육을 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교육 방식은 도제식 형태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제 가르치거나 아니면 학교에 가서 서로 간에 다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거기 이제 직업 풀이 좁기 때문에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잡학교육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의학인데, 의학은 중인들 외에도 양반들도 의학에 상당히 관심 많은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 뭐 의학을 배워서 뭐 자신이 의관이 되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따로 공부해요. 이 사람들은 또 의학을. 그래갖고 왜 의학을 이제 공부를 하냐? 그 당시에는 따로 병원이나 약국 같은 게 없었죠.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할 목적으로 배웠고, 그래서 정약원 같은 사람도 의학 지식이 상당히 있어. 왜냐면 마가이뚱 보면 상당한 지식을 수취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좀 알아야지. 자식이 알으면 어떻게 돼요? 곤초 줄 수 있고, 자기도 알면 어떻게 돼요? 자가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조도 의학에 너무 관심이 많았는데,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의관들 처방도 안 듣고 지 멋대로 처방을 했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나중에 자, 하여튼 이런 게 있었다. 기억기를 좀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양반 자제들은 잡학을 기피했어. 왜냐면 일단은 유교에서는 기술직을 천실했고, 이 잡학을 배우고 이 잡학과 관련된 일을 하면 양반의 지위로서 어떻게 돼요?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잡학교육은 천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과거제도와 이제 관리임용제도를 보죠. 자,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를 이제 보면, 조선시대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어떠하든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음양과도 음양과란다. 거기 누구야? 그 당시에 음서도 과거 시험을 봐야지만 합격해. 시험 제도를.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했는데, 자, 특징을 보면 일단 관리를 임용하는데 능력과 시험을 중시한다. 특히 시험 성적이 상당히 중시여겼고, 그 다음에 작가와 문과보다는 문과가 우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기 시험 별시와 별시 횟수가 점점 식령시 횟수보다 많아져요. 그리고 학교제도 연관성이 없고요.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시험이 이제 문과죠. 문과.
이때 이 문과는 큰 범위의 문과가 있고 작은 범위의 문과가 있어요. 그래서 큰 범위의 문과는 문인 시험을 전반적으로 보는 시험 제도야. 뭐 소과, 대과까지 합쳐서. 근데 좁은 범위의 그 문과는 대과만 한정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좀 볼게요. 자, 일단은 과거 시험을 보려면 먼저 뭘 봐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일단 초시를 봐야 돼요. 초시. 초시를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이제 생진과 진사과를 봐야겠죠. 생진과 진사과. 그래서 이 생진과와 진사과는 주로 이제 뭘 보냐? 생원과는 생원과 진사과는 뭘 보냐면 생원과는 사소 오경을 보고요. 진사과는 시부 표체를 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생원과는 경전, 진사과는 문학적인 능력을 보는데 시는 여러분 알 테고 부는 뭐죠? 부는 이 부라는 것은 역대 뛰어난 문장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그 문장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포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어떤 것들을 칭찬하기 위한 송독 관련된 내용이고 책이라는 건 뭐냐면 논술 형태죠. 예. 그래서 이제 고조시대 때는 진사과를 더 중요시했는데 근데 이제 조선시대는 이제 진사과, 생원과 중에 조선 초기는 생원과,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 진사과.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 과정은 초시와 복시가 있죠. 그래서 초시를 이제 합격하면 그 조울첩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요때부터 대가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그러니까 복시 보지 않아도 초시만 봐도 합격해도 대가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특히 한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이 초시가 면제받아요. 이런 특권들이 주어지고 복시는 이제 사마시라고 하는데요. 사마시는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 학교 가면 생원이나 진사 자격을 얻게 돼요. 그래서 초급 문관 자격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관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성균관에 지나갈 수 있고 또 대가를 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특권을 주어진다. 그래서 대개 이제 소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험을 안 보려고 해도 간직에 진입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소과는 봤어요. 왜냐하면 소과에 합격해야지만 뭐냐면 그 지역에서 양반으로서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양반의 자격도 자기들 기준으로 3대 이상은 뭐는 합격해야 돼요. 소과 정도는 합격해야 돼요. 그래서 양반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소과 정도는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소과 정도 많이 봤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과를 볼게요. 문과는 이제 대과인데 고시 중에 가장 수준이 어렵고요. 고급 문반의 등용문 역할을 했고 요때 이제 지역 안배주와 능력주를 조화를 했다. 문과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초시, 복시, 전시 세 번에 거쳐서 이제 보죠. 그래서 이제 식력시를 기준해서 초시는 각각의 지역에 따라 본 것을 향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성시라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서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보는 거는 한성시라고 해요. 그래서 초시에 합격하면 복시에 이제 33명을 이제 뽑는데 요때 초시는 지역 안배가 돼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제 쿼터제를 실시해서 뭐냐면 지역 안배를 통해서 이제 뽑게 되고 복시는 철저히 능력주의 위주예요. 예. 그래갖고 능력에 따라서 몇 명을 뽑냐면 33명을 뽑죠. 그래서 이제 33명을 각과, 을과, 병과 세 개로 나누고 이 각과는 대개 1등에서 3등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을과는 4등에서 7등까지 그 다음에 병과는 그 이하 23명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33명을 이렇게 전시해서 나누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전시에서 각과, 을과, 병과를 나누는데 각과 1등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장원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전시는 누구 앞에서 보는 거죠? 왕 앞에서 보는 거죠. 이 전시제도는 언제 도입을 했어요? 공민왕 때 도입을 했죠. 예. 그래서 왕이 이제 뭐냐면 일종의 책문을 내려요. 책문 내용 중에 이제 현재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대 때는 이제 세종시대 공법 있죠. 공법 실시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있고, 대동법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외교 정책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또 어떤 낭만적인 왕은 술 마셨을 때 그 기분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 있고, 남녀간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잡담을 물어봐요. 그러면 물어보면 이렇게 이제 신이 뭐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책문을 쓰는데 책문은 그냥 자기 글을 쓰는 의견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서 오경에 있는 내용을 같이 첨부해 쓰는 거야. 그래서 책문의 그 답안지 보면 되게 길어요. 그냥 거의 20, 30m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쭉 써가지고 이제 뭐냐면 제출하면
왕이 판단해서 1등부터 33등까지 뭐냐면 등수를 정해주는 거죠. 물론 왕이 다 보진 않겠죠. 그 밑에 이제 실무자들이 이제 추천 보고 이제 알려주면 왕이 도장 찍는 식으로 이제 하겠죠. 자, 하여튼 이런 전시 제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3년마다 보는 식년시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가 늘어난다고 했죠? 별시가 늘어나. 그래서 이 별시는 세조시대부터 이제 시작했던 건데, 여러 가지 목적을 봐요. 뭐, 진강시, 알성시, 뭐, 정시 등등등 있는데,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는 진강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성시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 문모 때, 문모 제사 때 현직 관료들이 이제 보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 성균관생들이 이제 유생들과 함께 이제, 보는 건데, 나중에 더 확대됐고요. 그 외에도 충당대시가 있어. 그래서 충당대시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창덕궁에 가면 충당대라고 해갖고 과거 시험을 보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봤다고 해서 유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충양전에 나오는 이도영 같은 사람은 여기에서 합격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초시, 복시, 뭐 전시 이렇게 보지 않고 한 번에 딱 해서 임명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국가의 경사나 문무가 성균관 유생들의 사기 고문 목적으로 봤는데 누가 유죄했을까요? 요거는 이 시험은 일단 성균관생들이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요걸 공지를 하더라도 그 당시에 뭐 정보통신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잘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공지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누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유리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지방에서도 이제 좀 뭐냐면 시험을 보자. 그래서 왕이 행차하거나 그럴 때 지방시를 또 봐요. 그래서 이제 아니면 또 간차사나 그 밑에서 보거나, 그 대표적인 게 제주도에서 한감대라고 해서, 제주 하면 누가 뭘로 유명하죠? 강굴이 유명해요. 귤로. 굴을 이제 재배를 하고 나서 따고 나서 그 진상을 올릴 때, 그 뭐냐면 이제 제주 감사가 와가지고, 제주 목사죠? 목사가 와가지고, 그 뭐냐면 왕을 대리해가지고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제 인재를 뽑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노리기 위해서 또 뭐냐면 서울에 살던 사람이 본족지를 이제 제주도나, 저기 충주나 이런 식으로 옮겨가지고 합격해서 관료 등록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도 발생을 하는데, 하여튼 나중에는 별시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별시는 따로 원점은 300점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죠? 원점이 낮거나 아니 원점은 필요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속가만 합격하도 보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그거 안 보고 그냥 합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과거제도의 어떤 초기 때 과거제도를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별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또 특징은 무가가 있다는 거죠. 고점할 때 일시적으로 이제 실시했죠. 이제 본격적인 실시형은 조선 태조 때인데, 이 무가는 소가 대가 이렇게 나누지 않죠.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고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초시는 그 원시하고 향시가 있어요. 그래서 원시는 그 서울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훈련해서 보고, 향시는 각 도별로 보죠.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복시가 있죠. 그래서 복시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병조가 가난해서 보고, 거기에서 28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지켜보는 데서 뭘 하죠? 전시를 하죠. 그래서 각가, 을가, 병가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본다. 그래서 여기에 합격하면 산달칭호와 홍패가 수요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조선후기 때 들어가면 이걸 만가라고 해요. 만가. 왜냐면 너무 많이 뽑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가라고 하면 10,000명을 뽑는다는 게 아니고, 이때 많이라는 뜻은 많다는 뜻이야. 그래서 상당히 많이 뽑았다. 왜 뽑았냐면 조선후기 때 들어가는 이제 양난을 거치고 나서 어떻게 북벌하는 과정에서 많은 군인들이 필요하죠. 거기에다가 또 재정적 이유. 왜냐면 이제 거기 이제 합격을 하려면 돈을 이제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초시, 복시 이런 식으로 합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뽑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가의 권위가 하락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 제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 왜냐면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그다음 하층민들의 신분사성을 돕는 데 큰 계기를 이용했고요. 문무 양반지 양립에 크게 기여를 해요. 그리고 문과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양반시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과를 보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순신이죠. 이순신도 문과에서 떨어졌어요. 문과에서 3번 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과에 떨어지고 이제 방황할 때 그래도 뭐 양반이라도 한번 지위 유지하자. 그래서 무과를 봤죠. 근데 무과를 봤는데 무과에서 한번 떨어지고 두 번째 붙었어. 예, 한 번에 붙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순신이 이제 문과 떨어지니까 나 이제 인생 포기할게 하면서 살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인생, 우리 인생이, 우리 연합 역사가 달려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임용시험에 떨어졌다고 자제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인류의 우리 민족의 큰 뭐냐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문과에서 주로 뭘 봤냐? 문과에서는 여러 시험을 봤지만 제일 중요한 시험이 뭐냐면 할속이야. 왜 할속이냐?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겨뤄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서로 거르고 사람 죽일 수 있어야지 객관적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할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뭐죠? 객관적 판단이 돼. 왜냐면 할 써가지고 몇 미터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몇 점 맞히냐 이거 다 계산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창이나 칼보다는 할을 잘 쏴요. 쓰는 전날 전술이 발달되는데 왜냐면 우리는 그 전면전보다는 주로 어디 가서 싸우죠? 산성이나 읍성에서 싸우죠. 그래서 이제 주로 할을 쏘는 걸 많이 봤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작가를 보죠. 작가는 기술가 선발과 관련된 내용인데 과목은 4가지가 있어요. 역가, 의과, 음양가, 율가. 그래서 역가는 이제 통역관이죠. 그래서 한어, 몽고어, 여진어, 외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한어죠. 그래서 한어는 대명 외교의 중요성 때문에 했고요. 뭐 외어는 이제 일본 사람들 상대하니까 했고, 그다음 몽고 여진어인데 이 몽고 여진어는 좀 배울 수 있는데 몽고는 배울 필요는 없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몽고하고 직접 그때 당시에는 상대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왜 몽고를 배웠냐면 그 당시 몽고족이 다시 흥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 갖고 소수의 인력을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우리나라도 뭐 외국어 대국 가보면 뭐 슬로베니아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뭐 이들 중에 그 희귀어들 이런 것들 배우잖아요. 예, 이런 거에 연관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의과는 이제 주로 의사와 의관이 되려고 전의관이나 예조에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음양관은 간상관에서 이제 나 예조에서 이제 했던 거고, 율과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형조 고율사에서 했죠. 예, 시험은 현재 고율사에서 담당을 했다. 그래서 율과는 대명륜이라든지 건국대전, 무언록 이런 것들 시험 과목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율과와 관련된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시는 없고요. 초시와 복시만 있고 해당 간청의 제조와 예조 담당이 실시를 했는데 대개 시험 감독관들은 그 집안의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들이야. 그 지역 안에서 풀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아는 사람들 뽑아요. 그냥 면접 시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인들이 작가에 응시했고 주로 세습하면서 기술직에 종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기타 선발 제도를 보면 청거 제도가 있죠. 그래서 고관의 충촌과 가공한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간직에 등용하는 형태인데. 주로 이제 기존 관리들을 대상으로 했죠. 되게 첨화관 관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고 조선후기 때 또 산림사역들 기용을 하는 청거제도가 있었다. 그래서 청거제도는 주로 첨화관 관리들이나 그 다음에 산림사역들은 초야에 묻혀있는 사람들이야. 공부만 하고 과거시험 안 보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조선후기 때 누구예요? 조선후기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 송시열, 예, 송시열이고, 그다음 활량가 또 일종의 청거시험이야. 활량가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청거제도가 있었다. 근데 이 청거제도도, 청거를 했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뭘 봐야 되죠? 시험은 봐야 돼. 시험은. 자, 그 다음 음서는 그 문음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고조에 비해서 대상이 축소가 됐고, 2품 이상으로 되고, 음서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봐야 돼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음서를 통해서 간직에 들어가도 고관 승진이 곤란해요. 예, 되게 천실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참하관 관리에 들어가서 먼저 좀 공부 좀 한 다음에 뭘 보냐면 그 과거시험을 봐. 그래서 과거시험을 보면 자기 등급보다도 한 4품이나 5품 이상 더 풍급을 더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 들어간 거지, 여길 가지고 뭐 들어와서 음설 들어가서 높은 간직까지 올라가기는 힘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취재라고 해서 특별 채용 시험인데 주로 이제 참하관 관리 밑에 있는 하급 실무진들을 주로 임명하는 시험이 취재다. 주로 이제 그 여러 목적으로 했는데 뭐 이조 취재도 있고, 그 다음에 예조 취재도 있고, 병조 취재도 있고, 등등 각 부서마다 주로 하위직 관료들, 주로 서리들 있죠. 이렇게 뽑는 시험이야. 그래서 주로 능력이 떨어지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채용을 하고, 간혹가다 이 취재를 통해서 수정으로 파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이과, 도식 이런 건데, 이과는 뭐 서리, 향리 이런 사람들이 선발 시험이고, 도시는 중앙군의 갑살 보충할 때 뽑는 시험이에요. 예, 등등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여러 시험들이 있어요. 예,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거기에 또 기록과라는 게 있거든요. 기록과는 60세 이상의 문무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시험이 있어요. 60세 넘을 때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시험인데, 그래서 기록에 보면 과거 시험 중에 최고령자가 75살인가 76살인가 합격을 했어요. 어디 합격했냐면 기록과에 합격했어. 근데 솔직히 이 사람이 이렇게 합격했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죠. 본인한테는. 왜냐면 합격했다고 간직을 주는 건 아니야. 어차피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일단 합격을 하면 자기 정도의 그 손자나 증손자, 고손자는 증손자까지 뭐가 되는 거야? 양반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회적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시험을 보는 거야. 간직이 없지 않더라도.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시험 제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거 시험은 언제 폐지됐어요? 이건 가보개혁 때 폐지됐죠? 예, 그래서 가보개혁 때 폐지돼서 1번씩 이제 뭐냐면 그 관리선발 제도 바뀌게 돼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런 과거 제도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줘. 그래서 우리는 실력은 뭘 뽑아야지만 진정한 실력이야. 시험을 보서 뽑아야지. 객관식 어떤 시험을 봐서 뽑아야지만 이게 실력을 입증받는 그런 풍토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 수능이라든지, 뭐 임용시험이든지, 그 다음에, 행정고시 이런 것도 다 보잖아. 그래서 그 외에도 들어가면 막 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 우리 사회가 너무 인맥 따지고, 그 사람들이 친서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기준 아니면 믿질 않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줬어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를 잠깐 볼게요. 자, 몇 번을 보시냐면요. 76페이지 펴보세요. 76페이지 2번 문제 볼까요? 잠깐만요. 하...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조선시대 과거 시험 중에 율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1등으로 합격한 자에게 종 6품을 주었다. 자, 종 6품이 아니라 종 8품을 줬어요. 율가는. 종 6품을 준 것은 누구한테 줬냐면, 문과급제자, 장원급제자에게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그 율가 시험 과목이 대명률, 무언록, 건국대전. 맞죠? 예. 특히 이제 무언록 같은 경우에는 연날에서 들어온 건데, 일종의 시체 검안서야. 그래갖고 이제 시체를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왜 죽었는가, 이 사인들을 밝히는 건데, 이 무언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가지고 다시, 출간한 게 중수무언록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맞고요. 3번을 보면, 작가의 하나로서 예조에서 전담하여 그 법률 용어를 선발했다. 예조가 아니라 병조 밑에 산하에 있는 고율사라는 간청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식량시에는 초시, 복시를 거쳐서 18명을 선발했고, 그 다음에 전시에서 9명을 뽑았다. 이거 틀렸죠? 왜냐하면 그 전시 제도가 없었죠. 네, 그래갖고 초시, 복시만 있었죠? 네, 답이 2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97년도 문제인데, 다음의 내용에 준하여 고조 시기부터 조선 시기까지 과거제도 운영상의 변화를 500자 이내로 쓰시오. 그래서 고조와 조선왕조 간의 과거제 차이, 학교제도 연관성, 그 다음에 참여자 신분증 확대 이렇게 보는데,
일단 고려와 조선왕조 가고제 차이는 이제 제도적 차이를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아까 학고제도 연관성이 별로 없다고 했죠. 원래는 초창기 때 명나라의 모델로 받아가지고 학교제도 연관성을 강화시키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교는 양반 유생들이 신분제적 어떤 관념 때문에 입학을 안 하고, 그래서 교육적 기능보다는 교화 기능만 전락하게 되고, 한교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대도 원점 300점을 요구해야 되는데, 성균관대에서. 근데 점점 시간에서 벌시가 늘어나면서 원점 300점 외에도 그 여러 가지 이하도 이제 계속 받아주고, 심지어는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아예 속과 대가 안 봐도 곡봐도 뭐예요? 속가 안 봐도 대가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진다고 했죠. 자, 참여자 신분증 확대 보면 참여자가 점점 늘어났어. 이건 뭐냐면 문벌 귀족의 폭보다 양반 사대부의 폭이 어떻게 더 확대돼 있죠. 그러니까 시험 보는 사람도 확대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 교대만 졸업한 사람들이 보자. 그래서 이제 초등 임용은, 근데 중등 임용은 중등 임용은 교대 교육대원 외에도, 그러니까 그냥 사범대학교 외에도 교육대원이나 조직이수 등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만큼 경쟁률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그래서 이 참여자 신분층의 확대는 양반 사족층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과거도 확대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풀어봤고요. 그러면 관련된 총칼 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831페이지 펴보세요. 831페이지가 아니라 83페이지 펴보세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 자, 81번 문제 볼까요? 81번 문제. 자, 이거는 국편위에서 제가 뽑아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뭐와 관련됐냐면, 그 조선시대 때 과거제도와 교육제도가 연결이 왜 안 됐는가? 그걸 이제 문제 형식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작년에 냈던 이제 모의고사인데요. 자, 문제를 풀어보면요. 잠깐만요. 이게 81번이죠? 이거 뒤죽박죽 돼갖고. 여기 있네. 다음은 조선시대 과거제도와 관련된 자료이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자, 태조가 즉위교서를 통해, 과거제도 원칙을 세우는데, 일단 문과, 무과를, 양과를 균형적으로 운영된다. 둘째는 고려의 과거제도 유풍인 자주 문생제도와 국자감시를 없애고, 그 다음에 셋째는 간학을 육성하여 과거제와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자료 B번에 보면 문과 응시자 수예요. 자, 문과 급제자 수가 이제 쭉 시기별로 쭉 나열되어 있고, 그 문과 급제자 안에 생원 진사시와 유학호의 비중을 보면, 이때 유학호는 이제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그 속과에 합격하지 않고 그냥 유학호에 속해서 그냥 봤던 양반 사족층을 얘기해요. 자, 근데 태조 성종 때 보면 그 문과 급제자 비중 중에 절대적으로 뭐가 많아요? 생원 진사가 많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그 비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심지어는 순조 때에서 고종 때 보고 그 영종조 때 보면 오히려 유학호의 비중이 문과급제자 상당수가 많이 차지해.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이건 생원 진사 안 보고 성균관도 안 들어가서 그냥 대가 시험 보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합격한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볼게요. 기획 단계를 써보고 국민한테 니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혁한 내용을 말해보시오. 자, 기획 단계는 아까 침에 뭐라고 했어요? 대가, 속가 구분 없이 초시, 복시, 전시 과정을 치렀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자주 문생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국민한테 무슨 제도를 도입했죠? 전시 제도를 도입했죠? 예. 그 다음에 디귿의 내용을 이제 태조 당시에 디귿에 구성했던 디귿의 내용, 그러니까 이제 간학을 육성해서 과거제와 유기적으로 연결시킨 것의 내용을 써보고, 디귿이 안 되었던 이유를 양반의 동향 측면에서 두 가지 쓸 것.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한교와 사학에서 양성한 인재들 생원 진사시로 뽑아 성균관에 입학한 다음에 원점 300점을 따게 한 다음에 문과를 응시하려고 했어요. 원래 처음 구상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양반들이 한교에서 평민들과 오히려 공부를 하지 않죠. 이 신분제적 관점 때문에. 그래서 사학에서 자기 집에서 공부를 하거나, 양반 중에서도 문벌 양반이 학당과 성균관 교육 및 과거 시험에 있어서 사실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었고, 그다음 별시 운영에서 서울 양반들이 거의 독점했다. 왜냐 별시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험 언제 보는가. 근데 지방에서는 그걸 알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정보를 빨리 입수할 수 있는 서울 양반들이 독점을 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문과급제 중에 니은의 비중이 늘어나는 이유를 무엇인지 두 가지 쓰시오. 그래갖고 이제 니은의 이유는 유아코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분은 제가 이거 문제 내니까 이 표는 생각하지 않고 조성후기 때 유아코 비중이 왜 늘어나냐 그거 쓰더라고요. 그거 쓰면 안 돼요.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지금 뭐야? 여기에서 니은에서 유아코 비중이 어디에서 늘어났다? 문과급제자에서 유아코 비중이 왜 늘어난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조성욱의 유아코가 왜 늘어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면 왜 유아코 비중이 늘어났냐? 일단은, 별시에서 원점은 요구가 점점 낮아지고요. 조성욱이 때는 아예 요구하지도 않게 되고, 생원 진사시 합격 여부 상관없이 뭐죠? 문과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점점 이제 뭐냐면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교육학 시간이나 여러분이 교육학 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한국사통론에서는 이것만 읽으면 이제 고려시대 과거제도, 학교제도의 유기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 왜냐면 거기에서는 단순히 이제 500년의 역사를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나와서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좀 앞뒤가 안 맞아. 예. 근데 이제 국편이나 그런 좀 심화서를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앞뒤가 다 연결되거든요. 맥락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국편까지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문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신을 해서 했으니까 요거 이제 한번 보고 조선시대 외 과거제도와 학교제도가 유기적 연결되지 않았는가 그 점을 이제 좀 살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제 내용을 보죠. 이제 볼 게 이제 성리학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조선은 이제 성리학을 국시로 했던 나라죠. 네, 그래서 이제 조선이 성리학이 상당히 발달됐고 중국에도 성리학을 받아들였지만 어린 나라인데 고유의 성리학이 또 형성이 되죠. 자,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조선의 성리학 발전 과정을 제가 도표로 만들어봤거든요. 216페이지 좀 보세요. 이 도표 보시면 알지만 제가 손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손글씨가 제가 악필해서 잘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한번 제가 얘기한 거 하면서 쭉 따라가면서 이제 보죠. 자, 거기 이제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도입된 시기는 언제쯤 기점을 잡죠? 이거는 고려 말 때 원나라부터 도입되죠. 그래서 초창기 때 성리학은 주자의 성리학을 도입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성리학을 도입했어요? 허영의 성리학을 도입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주자의 성리학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죠. 처음에 이제 성리학을 도입할 때는 이제 종전에 한당 유학적인 어떤 기풍들이 계속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 성리학자들은 머릿속에는 성리학적 사고방식도 있으면서 또 한편은 뭐도 있었냐? 한당 유학적 사고방식 같이 있어. 그래서 지금도 이런 예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미국에 유럽에 유학을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민주주의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오는데 막상 이제 한국에 오면 말로는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하는 행동은 뭐예요? 꼰대질이 많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말로는 성리학을 외치지만 국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한당 유학적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한당 유학은 특히 뭐냐면 중앙집권, 왕권 강화, 법률을 되게 강화시키고 양청제 운영 이런 것도 다 한당 유학적 성격이야. 예. 자,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 성리학이 도입된데 성리학을 이제 받아들인 신진 사대부들이 혁명파와 온건 사대부로 나눠지게 되고요. 혁명파는 또 간학파죠. 그리고 혁명파 중에 일부가 훈구파가 되죠. 자, 온건 사대부가 나중에 이제 16세기 되면 권력을 이제 장악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살인파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종전에 이제 혁명파들은 경세적 성격이 되게 강했어요. 치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초점을 줬죠. 수기 치인 중에. 근데 이제 살인파들은 경세적 성격보다는 심성능을 강조해요. 마음의 수양, 도덕적 윤리.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종전의 한당 유학적인 기풍을 다 떨쳐내고 뭘 강조하죠? 성리학만 강조해. 순수 성리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서 이제 또 살인파들이
그 주기돈과 주디돈으로 또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주기돈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이고, 그 다음에 주기돈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그 이왕인데, 여기에서 이제, 주기돈자와 주기돈자 간에 무슨 논쟁이 펼쳐지냐면, 사단 칠정 논쟁이 펼쳐지죠. 그래서 사단 칠정 논쟁은 이제 처음에는 누구하고 누구의 논쟁이었냐면, 기대승하고 이항 간의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논쟁을 벌이다가, 나중에 누가 낀 거예요? 이이가 낀 거죠. 그래서 이이와 이항 간에 7년 동안 편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설명해서 유명한 사단칠정 논쟁이고, 이 논쟁을 통해서 이이와 이항 사상이 어떻게 돼요? 확립이 돼요. 그래서 이이와 이항 사상 확립되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이제 사상의 흐름은 대개 이이와 이항 사상이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이 조선 성리학은. 예. 그러면 이제 주기돈을 보면, 이 주기돈은 기대들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고 성혼과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 다음 주기돈 같은 경우에는 영랑학파 중심으로 발전됐는데 이현적, 이항 이렇게 넘어가죠. 그냥 항촌사에 큰 영향을 행사했다. 그리고 이들은 분당정치 전개와 함께 서로 간에 또 학파와 연결되죠. 이는 누구와 연결되죠? 서인과 연결되고요. 그 다음 성혼은 누구와 연결돼요? 소동과 연결되죠. 이 성혼은 그 주기돈자지만 이항의 사상이 상당히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 나중에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항은 누구와 연결되냐면 남인하고 연결되죠. 남인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주주성리학이고, 근데 이제 밖으로 좀 아웃사이드들이 좀 몇 명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조식하고 서경덕 같은 사람들인데, 자, 이 조식과 서경덕은 이제 그 특징을 보면 조식은 이제 그 누구와 연결되냐면 대북계통 있죠. 되게 이제 이 조식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거라 생각해서 제자들을 의병 운동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군사훈련도 같이 시켜줬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 조식 계열의 많은 사람들이 의병제에 활동하게 되고 결국엔 나중에 대북계통이 집권하게 되죠. 예. 그렇지만 이 대북은 서인과 남인에 비해서는 되게 소수 정파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서경덕이라는 사람인데 서경덕은 그 주기돈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인데 하여튼 이 사람은 서경덕 소북계통과 연결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북인 계열이 이제 이렇게 또 나눠질 수 있고, 이 조식과 서경덕은 공통적으로 그 정통 성리학뿐만 아니라 노자와 불교 사상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성리학을 좀 탄력적으로 해석을 했고, 이 서경덕은 나중에 19세기 때 유기돈에 또 영향을 미쳐요. 서경덕 사상은.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자, 17세기 이제 넘어가죠. 양난 직후에 이제 성리학이 점점 교조화되는 그런 형상들이 나죠. 그래서 성리학의 원리 원칙들이 이제 강조되는 그러니까 성리학의 주자의 말에 토시를 달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송시열이죠. 그래서 송시열은 노론의 영수 나중에 추앙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소론 계열에서 윤중 계열이 나오고 이렇게 있고, 윤중 계열에서는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론 계열은 나중에 세력이 약화돼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나중에 강학파 중심에서 양명학을 받아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남인 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한국 정치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돼? 몰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방 야마 사리모스만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17세기 때 잠깐 이제 서인하고 남인이 이제 공존하고 있을 때, 남인 안에서 두 가지 흐름이 등장해요. 하나는 성리학과 육경을 같이 조화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하나의 흐름은 성리학 외에도 육경 있죠. 육경을 원시유학을 받아들여서 좀 성리학을 탄력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 성리학과 육경을 조화를 띄었던 사람이고, 뒤에 있는 윤은하는지 박세당은 성리학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육경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고대 유학을 강조하면서 그걸 강조했던 사람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윤호하고 그 다음에 송시열이 싸우죠. 그래서 그 송시열이 윤호를 뭐라고요? 사문난적이라고 공격을 하잖아요. 예, 유교 성리학의 이단이다. 그래서 나중에 송시열이 이제 윤호를 죽이는 그런 형태가 등장하게 되는데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노동 계열로 들어가면 송시열 계열에서 이제 다시 낙농파하고 호본파가 나눠져요.
그래서 이걸 인물성 동의론 논쟁이라고 하는데, 인물성 동의론 논쟁은 처음에는 남인하고 그 당시 노논 간의 논쟁이었다가 이것이 노논 내부의 논쟁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동의론 논쟁은 그 당시 이제 이 안에 사상의 이통 기국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가지고 논쟁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이통을 강조하는, 이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애들은 그 서울 지역, 근기 지역의 그 노동계열인 낙농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론파들은 어디를 강조하죠? 기국을 강조하죠. 기의 차별성. 그래서 이거는 충청도 지역의 그 노동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제 낙농파는 인물 성동론, 그 다음에 그 호론파는 인물 성의론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물 성동론자들은 기와 니 중에 니를 강조하기 때문에 주기론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론파는 기를 강조하기 때문에 주기론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점이 보인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인물 성동론자들이 뭐와 연결되냐면 이제 그 집권 노논 사대부들과 연결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시파계열로 이제 연결되는데 이들을 이제 경화사족들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인물 성동론자 중에 두 가지도 또 나눠져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북학파로 해가지고 나눠지게 되는데, 그래서 북파 중상학파로 되고, 이들은 이제 계하사상에 또 영향을 주고, 고중학에 또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또, 그 인물 성동론자 중에 좀 보수적으로, 니의 보수적인 걸로 해석을 한 사람은 이 이론으로 해석이 돼서 유리론자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위전척사 운동 아시죠? 그 위전척사 운동의 기정직이라든지 이항로 같이 통상 반대 운동이나,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최익형 같이 개항 반대론자들이 노론의 유리론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책에서는 잘못된 게 뭐냐면 호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인물성의론자들이 위전척사 운동과 연결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호론을 주장한 벽파 세력들은 세도 정치기 때 뭐냐면 없어져요. 정치 세력으로서는. 예. 그래서 그 당시 개항 시기 때는 누구만이 남아 있었냐면 그 노론 18세력들만 남아 있었어. 그래갖고 이 사람들 주도로 해갖고 한쪽에서는 계약을 하자는 그 흔들이 형성되고, 또 한쪽에서는 이 이론론자로 유리론자로서 기정지가 이항로 같이 통상 반대 운동자 등장해요. 위전척사 운동이. 그래서 이런 것들 구분을 좀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인계열 좀 보죠. 자, 남인계열은 거기에 이제 보면 남인에서도 두 개의 남인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경기도 쪽의 남인과 또 하나는 경상도 쪽의 남인인데, 경기도 쪽의 남인들은 이항직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19세기 때 이 이론론자, 유리론자가 되고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위전척사 운동이 또 벌어지죠. 3단계에 해당하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거는 개하 반대 운동 있죠. 이만송 같은 사람이 여기에 속해요. 예. 근데 또 한쪽은 경기도 남인들이 이제 있는데, 이 경기도 남인들은 중농파라고 하죠. 이익이나 적용용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특징은 뭐냐면 원래 이 사람들은 남인 계열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개념이 사람이냐면 소복계통의 사람들이야. 그러다 이제 소복 계열이 이제 몰락을 해갖고 소복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 남인 계열로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영남 남인과 달리 좀 이항의 그 니 사상을 좀 그냥 탄력적으로 해석을 해. 그래가지고 근대 어떤 개화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했던 시닥자들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남인 계열이 보통 남인이 시닥자라고 하고 진보적인 사상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영남 남인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디를 얘기한 거죠? 이 근기 남인 쪽으로 이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9세기에 들어간 또 특징이 뭐냐면 유리론자와 유기론자들이 등장해. 여기에서 이제 유리론자, 유기론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와 기의 관계에서 예전에 이기 이론론이지 이기론론이지 공통적으로 뭐냐면 이와 기를 거의 동등하게 봤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유기론자는 니를 강조하고 기는 부수적으로 봐요. 그다음 유기론자는 기를 되게 강조하고 니를 부수적으로 봐.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유리론자는 아까쯤에 이제 노동계열의 유리론자와 남인계열의 유리론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거긴 19세기 때 기이론론자, 유기론자들을 볼 수 있는 게 서강덕의 영향을 받은 누구냐면 최한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나온. 그래서 이 최한기는 서양의 근대과학이나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또 받아들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선 성리학 갈등 내용을 좀 볼게요. 봤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이제 사상사 할 때 같이 이제 또 얘기를 해보죠.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성리학을 이제 발달해서 심성론과 예학 부분을 볼게요. 자, 성리학은 어디에서 건너온 거예요? 중국에서 건너온 거죠.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에서는 보통 이제 한당 유학과 대비해서 이 성리학을 송학, 이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리학은 기존의 유교 외에도 도교적 요소와 선정적 요소가 같이 혼합된 종교인데요. 그래갖고 이제 이 성리학의 기반을 마련했던 사람이 이제 한나라 말기 때 한유와 유종훈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복송시대 때 주동인을 거쳐서 그 다음에 장제, 정의, 정호 이런 걸 통해서 있다가 주의가 이제 이기 이론론을 통해서 이기 이원론을 통해서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성리학의 꼭 주자하고 뜻하지만 성리학에서도 여러 학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창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학파는 그 원나라 때 간학화된 허영의 성리학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 초기 때 주자의 성리학이 도입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성리학의 내용을 보면요. 자, 성리학은 이 세계를 뭐와 뭘로 설명하죠? 이와 기의 운영 원리로 설명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명분론, 정통론, 그 다음에 하이간, 심성론, 이렇게 정리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분적 차별이 왜 생기냐?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내재되어 있지만, 뭐 때문에 차이 때문에 쓴 거야? 기의 혼탁에 따라서 기가 뭐냐면 깨끗하면, 청하면, 청탁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죠. 기가 청하면 이 사람은 기가 잘 드러내기 때문에, 기가 청하면 이가 잘 드러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양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가 혼탁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탁하기 때문에 뭐죠? 이가 잘 드러내지 않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서민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노비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명분론을 이제.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들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 양반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무지몽매한 그 평민들이나 이 사람들 뭐 해야 돼? 교화를 해줘야 돼. 그런 식으로 신분제를 합리화시키고, 정통론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정치의식이나 역사,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상당히 대의명분을 강조하고, 하이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또 심성론도 그렇게 설명해. 특히 우리나라는 뭐가 발달됐냐면, 신성론이 발달됐어요. 심성론. 이와 이양의 어떤 사단칠정 논쟁을 가정해서. 그래서 신성론의 주 내용이 뭐냐. 이게 이제 보면, 그 도표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 여기 도표 보고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칠판 글씨 잘 안 보이니까. 자, 거기에는 이제, 그 심성론에는, 인간은 이제 마음이 있죠.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이양이 이기 이유는 좀 보세요. 그래서 성과 정으로 나누죠. 성과 정. 그래서 이제 성은 이제 성 안에 뭐가 내재되어 있는? 니가 내졌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증리라고 해. 성증리. 그리고 이제 정은 기죠. 근데 이는 본연지선 선수무학이야. 원래부터 깨끗해. 그리고 선수무학은 오직 착한 것만 있고 악한 건 없어요. 예. 근데 이 기는 지질성으로서 악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선한 것도 있어. 그래서 이제 이는 사단이라고 하고 비가 발현된 걸 칠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과 칠정을 이렇게 나누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뭐가 내재되어 있죠? 태어날 때부터 본연의 니가 내재되어 있어. 그럼 왜 차이점이 생기냐? 그럼 뭐가 차이점이? 기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기가 기가 그 깨끗한 사람은 본연의 이가 뭐예요? 잘 드러내죠. 그래서 있고, 이 사람이 성인이 되는 거야. 근데 기가 탁하면 본연의 이가 어떻게 돼요? 잘 드러내지 않죠. 이건 범인이 되는 거야. 그럼 범인이 성인화 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자, 요때 이제 수행 방법으로서 제시한 게 뭐냐면, 그 거경국리예요. 그래서 거경국리라는 것은 먼저 배우려는 태도를 정한 다음에 국리는 뭐죠? 이걸 그 사물을 탐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국리한 방법 건물치지를 내놓는데 건물치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니가 있으면 내 마음속에 니를 깨우치려면 어떻게 깨우쳐야 돼요? 내 밖에 있는 니를 깨우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사물 속에 니를 하나하나 깨우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니를 깨우치게 되는 거죠. 이걸 건물치잖아. 그래서 건물이라는 것은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뭘 보는 거야? 니를 파악하는 거고 그걸 통해 지식을 쌓으면 내 마음속에 니를 깨우치게 되고 결국 내 마음속에 을 깨우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존천이 거인욕을 해야 돼. 존천이 거인욕은 뭐냐면 존천의 천리를 보존하고 욕망을 뭐야? 제거하는 거야. 이때 천리는 뭘까요? 천리는 상강오륜이죠. 그 다음에 욕망은 내가 여러 가지 욕구들, 칠정 같은 욕구들이죠. 그래서 칠정을 제거하고 이런 존천이 거인욕을 하면 뭐냐면 우리는 이제 뭐냐면 그 범위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본연의 니를 잘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수양을 닦은데 문제는 그 마음의 수양을 닦는 방법이나 이제 마음의 수양을 내가 잘 닦았는지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예요. 그래서 마음의 수양을 잘 닦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예를 잘 수행을 해. 그래서 얘를 얼마나 수행하는 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펼쳤는데 이게 예속 논쟁이야. 제1차 예속 논쟁, 제2차 예속 논쟁. 그래서 예속 논쟁은 단순히 형식적인 논쟁이 아니라 얘를 뭘로 본 거죠? 마음의 수양에 닦는 객관적 징표로 보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예속 논제가 너무 이제 객관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단은 객관적을 강조하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형식화되고 교조화돼요. 그래서 그 반발로 나타난 게 뭐냐면 양명학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예를 기준으로 나의 어떤 그 수양의 정도를 나타난 것보다는 내가 남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가 만족해서 내가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으면 그게 곧 성인군자다. 이게 양명학의 주요 내용이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심성론 논쟁을 이제 발달시켰던 사람이 이제 이항하고 이인데요. 이 이항과 이 간의 7년 동안의 논쟁을 사단 7정 논쟁이라고 하죠. 자, 원래는 이 사단 7정 논쟁은 이항과 기대승 간의 논쟁이었다가 나중에 이항과 이의 논쟁으로 확대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단이 뭐고 7정이 뭔지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단과 7정을 보면 사단은 어디에 나와 있죠? 일단 누가 이거 말한 거예요? 누가? 맹자가 말한 거야, 맹자가. 그래서 맹자가 추구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걸 추구지심은 인을 해당하고요. 수호지심은 의에 해당하고 사양지심은 예에 해당하고 시비지심은 지혜에 해당하죠. 그래서 인이 예진을 이제 강조를 했고 이걸 사단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정인데 7정은 어디에서 나온다면 중용이라는 책에서 나와요. 중용은 이제 어떤 책이냐면 원래는 얘기의 한 편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주자가 이제 그걸 보고 거기에 주석을 이제 붙여가지고 독립된 책을 만드는데 중용이라는 건 뭐냐면 중간에 있다 해서 중용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바라기 칠정이 바라는 그 중간 바라지 않는 그 상태를 중용이라고 해. 그러니까 칠정이 바라지 않는 상태를. 그래서 칠정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 얘기해요. 그래서 시, 노, 예, 구, 예, 옥, 욕을 의미하죠. 그래서 시는 기쁜 거고 그 다음 노는 뭐예요? 성난 거고 화가 난 거고 얘는 가엾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 구는 두렵게 생각하고 얘는 사랑하는 거고 오는 미워하는 거고 욕은 뭐뭐 하고자 하는 그 욕구고 이런 것들을 칠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단 칠정의 조화를 가지고 이제 뭐냐면 나중에 성리학이 성이 되는데 자 하여튼 처음에 이제 이 그 기항과 이제 먼저 살펴볼 기대승과 이제 그 이항 간의 논쟁을 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사단 칠정 논쟁은 기대승과 이항과의 논쟁에서 이제 출발했어요. 그걸 이제 좀 알려면 그 천문도솔이라는 책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천문도솔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이 책은 이제 정지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요게 도설이라고 해서 도자가 붙으니까 이건 뭐예요? 그림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성리학을 이제 초창기 때 도입을 할 때, 사람들이 성리학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성리학의 운영 원리들을 그림과 함께 같이 설명을 했어. 그래서 정지훈 사람이 이제 주자의 성리학을 보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했는데, 물론 정지훈도 제대로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단 칠정에 관련된 논쟁에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사단은 이에서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칠정은 기에서 바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4단은 2에서 반한다 보면 4단과 2가 떨어져 있어. 그래서 2가 그 뭐냐면 반한 상태가 뭐가 되는 거야? 4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가 반한 상태가 뭐가 되는 거죠? 실정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의 논리는. 예. 그래서 기와 2가 각각 떨어지고 4단과 실정이 떨어져서 2가 반한 상태가 4단이 되고 기가 반한 상태가 실정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정지훈의 청명도서를 보고 이항이 보기에 이게 맞지가 않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태클 걸어. 그래서 이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4단은 2의 반이고 그 다음에 실정은 기의 반이다. 여기에 이제 해석을 해. 이게 옳다는 거다. 주자가 원래 말하는 게 이거다. 자, 이건 이제 뭘 얘기하면, 이 도표로 그리면, 이게 2와 기와 4단과 실정이 각각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붙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건 4단이야. 그리고, 밑바닥에 있는 건 실정이야. 그래서, 그 뭐냐면, 거꾸로 그렸네? 네.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밑바닥에 있는 게 2고, 밑바닥에 기야. 2가 발현된 것은 뭐냐면 4단이고, 그 다음에 기에 의해서 발현된 것은 실정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4단과 실정이 떨어져 있죠. 근데 요거는 한 묶음이야. 한 세트야. 그래서 2와 4단이 같이 있는 거야. 원래 같은 건데, 눈에 보이는 거는 근본적인 2인데, 이게 발에서 뭘로 나타나는 거죠? 4단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가 발에 가서 나타나는 거는 실정으로 이렇게 본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가 또 딴지를 거뒀냐면, 이항의 그 해석을 보고, 이게 다르다. 기대승이라는 사람이 이제 딴짓을 거는 거야. 그래서 기대승은 이제 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얘기를 할게요. 그냥 말로. 4단은 실정의 한 모습이고 4단의 이발로, 실정은 기발로 대립시킨 것은 불가하며 4단과 실정은 모두 2와 기의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반박서신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4단과 2와 실정과 기가 이렇게 대립적으로 보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얘의 논리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4단 실정 논쟁에서 2와 기는 같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2와 기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2와 기가 같은 한치다. 그래서 이제 2와 기가 있고 그 2와 기 안에 뭐가 있는 거야? 4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2와 기가 같이 있고 당연히 4단 실정도 어떻게 돼요? 같이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논리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립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묶음이다. 그래서 2와 기가 있고 그 안에 4단 실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끼리 자기들이 하는데 얘들이 했기 때문에 이제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논백을 하니까 이왕이 기대승의 의견을 좀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서 받아들여가지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기호발설과 이발기술설이야. 이 기대승의 논쟁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발설과 기발설을 주장했다가 얘네들이 이와 기를 너무 대립적으로 보지 않냐 해서 융합적인 측면에서 같이 한번 본 게 뭐냐면 이기호발설과 이발기술설인데, 자, 이기호발설은 뭐냐? 이와 기가 서로 혼합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같이 혼합을 할 때 이기호발설이죠. 그래서 같이 혼합하는데 이기호발설이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와 기가 같이 발해서 서로 뭐냐면 4단 실정을 이룬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아니면 또 이발 기수설 주장이야. 이가 발하고 기가 이가 발하고 기에 탄다는 뜻이야. 이가 발해서 기에 탄다. 그래서 이가 발해서 기가 거기에 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발 기수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기호발설과 이발 기술설을 주장을 했다.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이기호발설은 상당히 이제 해석력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자, 이가 발해서 기가 탈 수도 있고, 기가 발해서 이가 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기호발설은. 그래서 이제 이가 발해서 기가 타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성인이 되는 거죠. 기가 발해서 이가 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범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뭘 합리화시킨다? 신분제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선 후기 때 그 뭐냐면 남인들이, 그 당시 경남 쪽의 남인들이 요걸 주장을 하면서 신분제를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경향을 보고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항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기호발선이나 이발 기수설, 이가 발에서 기가 타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는 이건 잘못됐다 하면서 뭘 주장은 기발 2승 1도설을 주장해요. 자, 이 기발 2승 1도설은 누구의 입장을 계승한 거냐면 앞에 있는 기대승 있죠? 기대승의 입장을 주장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통 기국론을 주장하죠. 이 두 개 꼭 외워두세요. 예. 기발 2승 1도설, 2도설, 그러니까 기발 2승 2도설과 그 다음에 이기 1원론 이렇게 주장해요. 자, 기발 2승 1도는 뭐냐면 발의 주체를 뭘로 보냐면 기발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발은 발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주자도 이발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발을 왜 말하냐면 근본적인 것들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무너지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변하지 않는 거야. 발할 수도 없다. 뭐가 발한다고 했냐면 기발이 한다고 했어. 기가 발하는 거다. 그래서 기가 발하고 거기에 누굴 탄 거죠? 이가 탄다는 거야. 그래서 기발 2승 2도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자, 기가 발하면 기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탔는데 말을 이제 했는데 말이 막 그냥 하면 어떻게 해요? 지멋대로 날뛸 거 아니야. 그러면 이는 사람이야. 마수야. 마수 같아가지고 거기에 뭐죠? 그 말을 고삐를 통해서 뭐죠?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정을 뭘 통해서? 사다를 통해서 제어를 하는 거야. 이게 기발 2승 1도설이고 그다음 이통기국론은 이는 모든 것들이 모든 사물에 다 들어가 있죠. 근데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야? 기국, 그 어떤 물질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래서 예의범죄를 제도하려면 뭘 강조해야 돼요? 기국을 강조해야 돼.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풍족하면 원래 가지고 있는 이가 어떻게 되죠? 잘 드러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통기국론의 특징이 뭐냐면 좀 진보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은 여기 이통을 강조해요. 이에 뭘 강조하죠? 보편성을 강조하죠. 그러면 양반이나 상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건 신분차별과 연결되죠? 신분차별과. 그래서 이건 나중에 그 호락 논쟁에서 뭐와 연결돼요? 낙론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기국을 강조하는 사람은 좀 보수적으로 해석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의 차별성을 강조해. 기의 차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와 연결돼요? 호론과 연결되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어도 사람의 받아들이는 그 성향이라든지 어떤 심성에 따라서 이렇게 진보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밑에 이제 교재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표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이항사상과 이의사상을 표로 만드는데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그 앞부분인가? 그 앞부분에 217페이지에 있죠? 예. 그래서 이항사상과 이의사상을 표로 만들어서 제가 이제 했고 그 옆에는 이항의 사상가 그 다음에 이의 사상가를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항의 사상은 이제 아까 이제 설명한 좀 성리학의 이제 근본적인 내용들을 적어놨고 그 다음에 이의는 이기 이론론 해갖고 이제 이렇게 기는 먼저 기가 발에서 이가 타고 그래서 이제 그 정이 발에서 성이 타고 그래서 실정이 발에서 사단이 타는 그런 형태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자의 원칙적인 것은 이기 이론론일까요? 이기 이론론일까요? 주자는 이기 이론론이에요. 예, 주자는. 그런데 이제 이를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기 이론론자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제적으로 이기 이론자가 아니에요. 이도 기본적으로 이기 이론론자예요. 이항도 이기 이론자고 상대적으로 근데 이론론의 원칙적인 모습을 강조한 건 이항이고 이걸 좀 더 이론론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뿐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인 의미예요. 근데 둘 다 이와 이항은 다 어떤 사람이다? 이기 이론론자다.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 이기 이론론은 좀 가까운 게 이항이고 좀 이론론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심포셈에 나와 있어요. 보통 이기 이론론, 이론론 이렇게 나누지만 심포셈에는 둘 다 뭘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게 이론론자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윤리 지도서나 그런 데 있죠. 전문 서적도 보면 다 이게 이론론을 설명했어요. 다만 상대적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했고 그러면 이제 이항과 이제 이 사상의 구체적 내용들을 이제 좀 볼게요. 218페이지 넘어가서 자,
이항의 사상은 이제 동방의 주지하다고 해서 이현재의 주기도를 발전시켜 주기철학을 대성했고, 참고로 여기에서 주기도는 상대적 의미지, 이항학파가 주기론이고, 그 다음에 이학파 주기론은 아니에요. 예, 주기론과 주기도는 학파의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상대적 니를 강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주기론이 되고, 상대적 기를 강조하면 주기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이해학파 안에서도 나중에 호락 논쟁이 생기죠. 그래서 낙론을 뭐라고 해요? 상대적으로 니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통을 강조하기 때문에 주기론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기를 강조한 그 호론을 주기론자라고 하죠. 상대적 의미에서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항사상 다시 돌아와서, 그 우주의 만물은 보편적 원리 형이상 2가 있으며, 3원의 형상 형역적 기가 있는데, 기는 2의 발현이며, 이는 떠나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2를 강조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2의 발현이란 말이야. 그래서 정통 성리학에서는 주자학에서 2를 발현할 수 없어. 2가 발현하는 존재가 아니야. 왜냐면 2가 움직이면 세상의 근본적인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죠. 근데 이제 이항은 정통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이 부분만은 주자와 다른 해석을 해버린 거야. 왜 그러냐면 이항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홍구파들이 날뛰었던 시대예요. 홍구파들이 부정부패가 많죠. 그러니까 얘는 도덕적 원리를 대강조해. 그래서 이의 자율성을 강조하게 된 거야. 그래서 실천도 뭘로 강조해? 도덕적 실천을 강조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의 자율성을 상당히 강조했다. 그래서 보통 이항 사상이 주지하 사상과 거의 근접하지만 이의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해석을 내게 됐는데 그건 그 시대적 상황과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서 3원은 그렇게 되는 까닭, 그 이유를 따지면 그 원리가 2에서 2가 3월 이전에 있고 2가 움직일 때 기가 올라탄다. 그래서 2발 기수선. 그 다음 거꾸로 기가 받아가지고 타는 기발 이수선. 이렇게 주장했죠. 이걸 둘이 합쳐서 뭐라고요? 이기 호발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2발 기수선을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성인이 되는 거고 기발 이수선이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범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기불상잡,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기불상잡은 뭐냐면 이와 기는 섞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도표로 그려놨죠. 거기 보면 217페이지에 보면 이와 기가 있죠. 이와 기는 힘의 같이 있지만 섞이지 않아요. 보이시죠? 각기 떨어져 있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기의 이론론적 사상을 보면 이와 기가 같이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이기불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기불상이 뭐야? 이와 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만약 이기불상잡 이런 말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이항이고, 그 다음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사상이 나오면 이기불상이 나오면 이의가 되는 거야. 한자를 보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기이물, 이성기호 이런 말도 있는데 이기이물 같은 경우에는 이와 기가 동시에 사물속에 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물속에 같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성기호라는 것은 먼저 뭐가 앞서는 거죠? 이가 앞선 다음에 그 다음에 기가 따른다. 이렇게 인지하죠. 그래서 이를 상대적으로 강조했다. 그래서 심성론에서 도덕의 절대성을 확보했고요. 이를 자율성을 확보했는데 이의 자율성은 뭘 의미한다? 도덕적 실천을 의미한다. 그 당시 홍구파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 도덕적 실천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를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의 사상과 역할을 의보면 주자의 이론을 계승하면서 조선의 현실을 반영해서 나름대로 체계를 세웠다. 아까 조선의 현실을 반영할 때 뭐라고 했죠? 이의 자율성을 강조했다고 했죠? 그래서 있고 훈철 정치와의 투쟁 과정에서 이기 기천. 그래서 이는 기하고 기는 천하다는 그 인식과 이의 자발성, 이기 이론적 사고, 도덕적 함량들을 강조해서 훈적을 비판하는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의 이제 이의 사상 한계는 너무 도덕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옳고 그름만 강조하다 보니까 실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극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저서로서 이제 주자서 조료, 그러니까 주자의 책을 요약한 책이죠. 이것이 나중에 일본 주자학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그 이항의 사상은 그 임진왜란 때 그 많은 성리학자들이 일본 건너갔잖아요. 거의 강제적으로. 그 중에 강항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강항을 통해서 이 이항의 사상이 어디에 영향을 준 거야? 에도 막고 성리학에 영향을 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학 통록, 그 다음에 성학십도. 성학십도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제왕학 교과서는 왕도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성학 군주론의 교과서예요. 예. 그 다음에, 이항학파는 누구와 연결되냐면, 남인과 연결되죠? 남인과.
자, 그 다음에 2를 보죠. 2. 2는 별표 하나 쳐놓고 좀 봐주세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 2는 그 특징은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그래서 이항보다 기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기는 뭘로 해석하냐면, 차별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초창기 그 2의 기는 뭐냐면 물질, 그 다음 경제적인 걸로 해석하면 돼요. 실용적인 걸로. 자, 그래서 기의 역할을 상대로 중시했고, 그 대표적인 이제 그 보면, 거기 이제 그 이통기국론, 이기지명론, 기발 2승 1도설. 제가 기발 2승 2도설이라고 그 잘못 얘기하는 것 같은데, 1도설로 아까 좀 고쳐주세요. 그게 오타네, 제가 보니까. 네,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아까 아침에. 예. 그래서 이제 그 2도설이 아니라 1도설로 고쳐주시고요. 자, 이통기국론은, 내용이 이제 뭐냐. 그, 이계 불상리를 강조하죠. 이계 불상리 뭐냐면, 이와 기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 같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는 사물의 보편성을 가늠하고 관념적 원리고요. 기는 구체적 사물에 드러나는 진로적 역할이다. 그래서 모든 사물에 이가 내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가 그 형태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저기 예전에 윤리교과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물병 있죠. 물병의 모양에 따라서 물의 모양이 달라지죠. 그럼 물은 뭐가 되는 거야? 비유적으로 이가 되는 거죠. 근데 물병의 모양은 뭐가 되죠? 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병이 이렇게 뭐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물병의 모양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원래 모든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요? 이를 가지고 있지만, 예, 기가 발현한 건, 달리 발현된 건 뭐냐? 기의 형태 때문이다. 특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 마음속에 네가 어떻게 돼요? 발현될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한약 주장할 때 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 양생, 후 교화라고 주장했어. 그러니까 먼저 양생을 하고 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나서 그 다음 뭐죠? 교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요거 연결시켜 보세요. 그 다음에 기발 2승 1도설은 이제 뭐냐? 이와 기는 본래부터 하나의 존재다. 그래서 기가 바라는 것이고 이는 바라지 않으나 기의 발을 주체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기발을 인정하지만 이발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론이에요. 예. 이게 요거는 좀 뭐냐면 주자의 이론과 가까워요. 원래 정통 성리학은 이발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천적 의미로서 이제 요때도 실천하는데 이건 도덕적 실천이 아니라 현실 정치의 실천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의가 살았던 시대는 16세기예요. 그러니까 이항보다 이의가 이제 20살 좀 어리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선조 때인데 16세기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회적 병폐들이 일어나죠. 농장이 학대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냐면 반란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삼적의 문란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걸 개선할 필요가 있어. 그래가지고 현실 실천 정치적인 어떤 실천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가 처음엔 분당을 반대했지만 결국에는 분당에 가담했죠. 그래서 어디에 가담했어요? 서인에 가담했잖아요. 왜냐 서인이 내걸었던 것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의가 자정을 한 거야. 거기에 선택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이의는 그 당시 16세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개혁론을 주장했는데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뭘 주장했다? 숭의법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박나래 폐단이 너무 많으니까 숭의법을 실시하자. 그래서 쌀로 받자. 그 다음에 국방력을 강화해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계에서 약간 위견은 좀 있어요. 왜냐면 이 10만 양병설이라는 내용이 그 실록에는 없어요. 선조실록에는. 어디에 나왔냐면, 나중에 선조 수정실록에 나와. 근데 이 수정실록은 되게 누구의 제자들이 썼냐면, 이의의 제자들이 쓴 거야. 거기에 이제 그것도 10만 양병설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그때 이의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군사를 양성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의 행장을 기준으로 해갖고 썼는데, 이 행장을 뭐라고 했느냐, 이가 그 당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실록에 적어 놓은 건데, 좀 믿을 수가 없어. 왜냐, 행장이라는 게 죽은 사람의 어떤 것을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좋은 점만 뽑아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을 수 없고, 선조 순정실록은 이건 임진왜란 이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제 선조실록이 좀 미비했어요. 왜냐면 선조가 이제 도망가는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사초들이 많이 분실됐고 없어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대충 만든 거야, 그냥. 그러다 이제 다시 서인들이 집권하니까 이 선조실록에 마음에 안 든 거야. 왜냐면 이게 뭐 북인 계층에 쓴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뜯어 고치면서 여러 자료들을 있는 자료 없는 자료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신만양명선이라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선조 수정실록인데 그 신만양명선 직접 언급 없고요. 뭐 이렇게 군사를 양성하자 그런 내용이 있고 거기에 신만양명선의 근원이 됐던 게 뭐냐면 이의 그 뭐냐면 행장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를 볼 땐 좀 없어요. 사료 그 신뢰성 측면에서는 하여튼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쓰다가 하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쓰시는 왜냐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이제 쓴 게 많기 때문에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반군수포제, 그 당시에 군적수포제가 그 정확한 말이죠. 하여튼 군적수포제 같은 걸 폐지하자 이런 것들 주장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저서도는 동호문답. 동호문답은 뭐 책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독서당 제도가 있었죠. 독서당 제도가 있는데 문제는 이 독서당이 이제 뭐냐면 하랬더니 공부는 안 하고 땡깡 노니까 그 동호당이라 해갖고 이제 뭐냐면 거기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어요. 용산에. 그래서 이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동호당에 가갖고 이제 열심히 책을 읽고 서로 간에 이제 뭐냐면 토론 내용을 적은 게 동호문답이야. 그래서 내가 그만큼 공부를 했다. 놀지 않았다. 이런 것들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적은 책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가 위를 바탕으로 왕도 정치 구현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천인 정치 사상과 당대의 현실 문제를 논의했다. 그 다음 만원봉사라는 책도 있고 그래서 시대의 사역에 따라 적합한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 삶의 편의를 구했다. 그래서 경세적 성격이 되게 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악지묘가 있어요. 이게 제왕의 교과서인데 자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하여튼 이런 책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 학파는 김장생, 조연, 이기, 항신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있고 이들이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의 정권의 핵심 세력들이죠.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학정치론과 군준을 볼게요. 자 동학정치는 이제 뭐냐 하면 그 중용에서 나왔어요. 도학이란 말은. 네. 그래갖고 중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청명을 성이라고 성을 따르는 건 도라고 한다. 도를 따르는 건 교라고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청명이라는 건 상강오준이죠. 상강오준을 닦는 것을 도라고 하고 이 도는 닦는 걸 교라고 한다. 해서 상강오준을 내면 속에 상강오를 잘 닦아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한 연구가 도학정치야. 이게 중용에 있는 말인데 그래서 군주나 백성들 이 청명에 따라 행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선, 최선의 정치가 지치, 그러니까 최고의 정치다.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도를 닦아서 그 자기의 어떤 그 역할에 따라서 하는 정치가 뭐냐면 최고의 정치라고 주장을 해요. 그럼 왕도 도를 닦아야 돼. 예전에는 왕은 수신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이제 이런 폭군들을 막기 위해서 왕도 뭐예요? 어릴 때부터 성군의 자질을 양성하기 위해서 도를 닦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도학정치론이 뭐와 연결되냐면 성악군주론과 연결돼요. 예. 그래서 이 성악군주론이 연산군 이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이항하고 이이죠. 자, 이항이 대표적인 쓴 책이 성악십도예요. 그래서 성악십도는 이제 여기 도가 들어갔으니까 그림을 통해서 이제 성악에 대해 설명하죠. 그래서 군주의 주관적 성취 과정에 따라 성악을 체득하고, 그리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하의 역할은 군주의 수기와 치인의 실전적 소극적 권유. 그러니까 좀 약간 신하의 역할은 그 뭐냐면 소극적이고 권유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군주가 이제 이걸 성취하는 과정은 나름대로 자율성을 부여해서 자기의 어떤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자율성을 준 거죠. 신하의 역할을 좀 소극적으로 이제 규정짓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인은 성악지옥에서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요. 그래서 성악으로서 도를 닦는 기준이 뭐냐? 어제 그 기준은 대학을 기준하죠. 그래서 대학을 원형해서 사람마다 수행할 규범이나 절차를 명시하고요. 그 다음에 현신이 그러니까 이 한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뭐냐면 소극적인 권유만 머무르는데 그 이 같은 경우는 현명한 신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군주의 기질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군주 개조론까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는 그 신하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항의 성악십도하고 이의 성악지묘 내용을 좀 정리해서 좀 외워두세요. 이 부분도. 그래서 성악군주론의 의의가 뭐냐. 자, 군주의 권력은 절대화되지만 이게 이제 왕권이 제도화된 대응에 나가면서 궁시 공치가 확립됐다. 궁과 신하가 같이 뭐냐면 정치해야 된다. 이걸 무슨 정치라고 해요?
공치주의라고 하죠. 공치주의. 그래가지고 이 공치주의 입장에 볼 때는 성리학적 공치주의 입장에 볼 때는 왕이라든지 신하라든지 다 뭘 받은 거야? 니를 받고 그 다음에 니들 잘 발현된 성인 군자들에 속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 다시 교화 시키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냐면 이 군신 공치를 내세워서 왕도 뭐냐면 잘 수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 그 신하들과 같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군신 권력의 상대화를 뜻한다. 그래서 왕도 수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왕이 수신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 누가 해줘야 된다? 신하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조선사회가 군주 권력이 절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예요?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이게 개판을 쳐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기하고 점점 군신공치적 어떤 이념이 확립되고 왕도 수신해야 되는 논리가 등장하면서 신하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왕도 개조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군신 권력의 상대를 깼다. 이게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악군주론이 확대되면서 이제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요. 그리고 왕도 이제 뭐냐면 강해군처럼 연산군처럼 포함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왕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공로를 통해서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고 공동 정치가 형성돼서 분당 정치의 배경이 됐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공적 지배 영역에서 사적 지배 영역으로 변했다. 원래는 이제 예전 조선 초기 때의 어떤 지배 영역은 건국대전을 중심으로 왕을 밑으로 한 관료 조직이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이제 계기로 해갖고 뭘로 바뀐 거죠? 뭐냐면 이제 사적 지배 형태로 바뀌죠. 분당이라는 게 연원이잖아요.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정파들끼리 연원을 형성해갖고 하는 사적 지배 형태로 변화됐다. 이런 게 이제 성악군주론의 의다 해가지고 여기에 포샘에 있는 내용. 예.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이제 서상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154페이지 좀 볼게요. 어디에서 보냐면 서브노트 한번 볼게요.